여러분, 혹시 원한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한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깊게 느껴진 감정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억울함으로 떠난 두 자매의 영혼이 어떻게 정의를 부르고 자신들의 원한을 풀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전설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조선시대 효종 7년 1656년입니다. 평안도 철산이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는 배무룡이라는 좌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좌수라는 것은 마을의 우두머리, 즉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배무룡은 나이가 많아도 아이가 없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의 아내가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손에 들고 있던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그의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 꽃은 장미꽃처럼 탐스러웠습니다. 얼마 후 그 아내는 딸을 낳았습니다. 배무룡은 그 아이를 장화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장화라는 이름은 장미꽃의 장과 꽃의 화를 합쳐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선녀가 나타나 붉은 꽃 하나를 주는 꿈을 꾼 아내는 또 한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홍련이라고 불렸습니다. 연꽃의 연과 붉은색의 홍을 합쳐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배무룡은 이제 두 명의 아름다운 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아버지의 자랑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어머니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빠진 배무룡이었지만 두 딸을 키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씨라는 여인과 다시 혼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허씨는 용모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성질은 본래부터 심술궂고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배무룡은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두 딸을 잘 돌봐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허씨는 장화와 홍련을 나쁘지 않게 대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허씨는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허씨는 자신이 낳은 아들들만을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화와 홍련에 대한 대접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을 때 장화와 홍련에게만 태우거나 상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춥고 비 오는 날씨에도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 일을 하게 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에서는 종이나 노비처럼 다루는 인물을 찾기 힘들 정도로 허씨는 두 자매를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장화가 혼인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좋은 집에서 혼례를 청해온 것입니다. 배무룡은 기뻐서 혼수감을 많이 장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비녀, 아름다운 비단옷, 각종 보석과 장신구들. 혼수감이 쌓여갈수록 허씨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혼수로 나가는 그 많은 재물이 자신의 아들들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허씨는 악의적인 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녀는 큰 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쥐의 털을 모두 벗겼습니다. 벗겨진 쥐의 가죽은 어떤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것은 마치 인간의 태아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몰래 장화의 이불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것을 꺼내어 배무룡 앞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인님, 장화가 얼마나 부정한 일을 저질렀는지 보세요. 이것을 보면 신부될 준비는 하지 않고 얼마나 행실이 좋지 못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배무룡은 그 말을 들으며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그는 허씨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혼인은 취소되었고 장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허씨의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허씨는 자신의 아들 장쇠를 몰래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장쇠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머니 말을 들을 거지? 나를 위해 하나의 일을 해줄래? 장화가 마을 연못에 가버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재물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겠지? 그날 밤 장쇠는 장화를 말도 없이 연못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마리의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호랑이는 장화를 해치려던 장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호랑이의 발톱과 이빨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장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랑이는 장쇠의 두 귀, 한쪽 팔, 한쪽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장쇠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심각한 부상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이 와서 장쇠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슬픈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장화가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이미 못에 빠져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허씨는 더욱 노골적으로 홍련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나온 장화도, 아니 죽어간 언니 장화도, 그리고 아직 많은 것을 모르는 어린 홍련도 모두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장쇠가 장애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홍련은 형 장쇠의 말을 통해 자신의 언니 장화가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홍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자 떠난 언니의 혼이 홍련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홍련아, 나는 어머니가 아닌 저 여인의 손에 억울하게 떠났다. 우리 어머니가 아닌 저 계모의 손에. 넌 이곳을 떠나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 한다. 그 다음날 홍련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홍련은 혼자 집을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리기도 했습니다. 홍련이 어디를 가는 거니? 하지만 홍련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은 이미 언니가 떠난 그 연못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의 물은 검은색이었고 물 위에는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홍련은 그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니를 따라 떠났습니다. 이제 그 연못에는 두 자매가 함께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연못에서는 밤낮으로 곡성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슬피 우는 소리, 누군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산의 지방관, 즉 부사들이 계속 고통스러워하거나 떠났습니다. 새로운 부사가 부임하면 그 첫날 밤이면 두 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원귀가 되어 자신들이 어떻게 억울하게 떠났는지를 부사에게 호소했습니다. 두 자매의 원령 때문에 공포에 떨었던 부사들은 그 자리를 떠나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철산 부사의 자리는 공석이 되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두려운 곳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한 명의 용감한 사나이가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동우였습니다. 정동우는 말했습니다. 두 자매의 원령이 나타난다고? 괜찮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정동우가 부사로 부임한 첫날 밤, 과연 두 명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동우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화와 홍련의 원령은 자신들이 어떻게 계모의 흉기에 걸려 떠났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연못 속에 자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 부사 정동우는 배무룡 부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배무룡은 처음에는 자신의 부인을 비호했습니다. 부사님, 제 생각에는 장화는 혼인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결국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홍련은 행동이 부정해서 밤중에 몰래 떠나갔습니다. 정동우는 침착하게 하나의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물을 가져오시오. 허씨는 그 벗겨진 쥐를 내밀었습니다. 정동우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알아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는 그 물체를 가져가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쥐의 배설물이 나왔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정동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화와 홍련이 말한 것이 모두 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모 허씨는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능지처참, 즉 온몸을 고문으로 절단되는 극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쇠도 교수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배무룡은 훈방, 즉 경고를 받았습니다. 약한 아버지이긴 했지만 고의로 해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동우는 그 다음날 연못으로 가서 두 자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심정으로 그들을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큰 비석을 세워서 그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정동우는 다시 꿈을 꿨습니다. 두 자매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령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밝았고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을 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이 세상에 드러났고 우리를 해치려던 자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부사님은 크게 승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동우의 말대로 그 뒤 정동우는 승진하여 결국 가장 높은 벼슬 통제사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두 자매의 원령이 지킨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배무룡이 그 후 세 번째 아내를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새로운 아내는 윤씨였습니다. 어느 날 밤 배무룡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떠난 두 딸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와의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제께서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아이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꿈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꿈에 아름다운 꽃 두 송이를 받는 태몽을 꾸고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은 다시 장화와 홍련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장화와 홍련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장하여 좋은 집으로 혼인하였고 자식을 낳고 복록을 누리며 오래 살았습니다. 마치 이전 생에서 잃어버린 모든 행복을 이 생에서 다시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1656년 평안도 철산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참된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 떠난 두 자매, 그들의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한이 어떻게 정의를 부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사회는 신분이 엄격했습니다. 계모라는 신분, 그리고 전처의 자식이라는 신분. 이 두 가지는 당시 가정 내에서 얼마나 약한 위치였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장화와 홍련은 자신들을 해치려는 계모의 흉기에 쉽게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약했고 마을 사람들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원령이 된 장화와 홍련의 한이 정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그들의 억울함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원한이 너무나 깊어서 그것이 실제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용감한 부사 정동우가 나타났을 때 두 자매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배무룡의 세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다시 태어난 장화와 홍련은 마침내 그들이 누려야 했던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정의, 천지의 질서가 결국 원한을 갚아준다는 우리 민족의 오래된 믿음입니다. 이 설화는 조선시대 내내 읽혀졌고 여러 가지로 각색되었습니다. 고전소설이 되었고 근현대에는 여러 번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 때문입니다. 약한 자의 억울함,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믿음, 정의의 실현, 그리고 환생을 통한 행복의 회복. 이것이 바로 장화와 홍련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한 번의 삶에서는 극복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더 아름답게, 더 오래 피어났습니다.